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비가 그치면 어느새 기온은 좀 더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혔습니다. 과연 여야 반응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치열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선 이분보다도 김동연 지사가 왜 사적 유용 법인카드 의심 건수가 100건이 된다라고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소행. 동아일보 1면 보도인데요. 이 뉴스, 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종의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폭격됐습니다. 미스테리한 일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학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테러 단체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자작극 비슷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가자 지구에 있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무고한 민간인들만 가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참사 놓고 이 중동 전쟁 확전 기로에 놓여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얼굴. 조선일보 8면인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법인카드 제보자. 국회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조명현 씨입니다. 정진상 측근이 날 노려봤다, 두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잘못한 이 대표는 당당히 살고 나는 숨어 산다. 이게 정당하냐라고 얼굴을 드러낸 배경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성.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자성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민생 현장 더 챙겨야 한다. 강서구 보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 보기 미흡하다라는 입장도 여과 없이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탓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추가. 경향신문 1면인데 앞으로 이 추가라는 단어 식당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공깃밥 추가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 2,000원이니까. 정말요? 쌀값이 10년 내 최고가라고 해요. 식당들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식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인데 이모 공깃밥 추가요. 머뭇머뭇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짜장면도 처음으로 7,000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서민들 주머니가 참 울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의 전수미 변호사, 언론인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교수 출신의 김근식 전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직 기자 출신의 앵커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신고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과연 그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그는 왜 얼굴을 드러낸 것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명현 씨, 얼굴을 드러낸 신고자.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구식 실장님. 네. 얼굴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들은 떳떳한데 내가 숨어 있는 게 너무 부당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유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진실을 말해서 좀 편하게 사시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더불어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익 제보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일단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출석 통지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불리할까 봐 아마 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 작정했다가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동안에는 각종 언론에 매체에 나왔을 때 모자이크 처리돼서 익명으로 A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큰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부른다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재명 그 당시 지사와 김혜경 씨의 법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못 가게 되니까 이왕 내가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이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면 내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내가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도지사라는 공적 권한을 자기 부인과 자기 본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공무원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활용한 거 아닙니까? 또 법인카드라는 국가 세금을 또 자기 신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인데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대통령을 나가겠느냐?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약자를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런 반문, 그 대질문하는 그 내용이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봤다면 굉장히 뼈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본인의 공적 권한마저도 자기 부인과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법인카드 막 쓰고 하인 부르듯이 부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약자를 돌보겠다.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저 분이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지금 현직 야당 대표입니다만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좀 젊으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던 중간에 있는 그 배모 씨라는 분의 지시로 그렇죠. 법인카드도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고 여러 가지 뭐 초밥, 의약품, 옷 이런 잔심부름과 배달을 했던 그분인 거죠. 샴푸 사오고. 예. 예. 샴푸 샤운 분 맞습니까? 예. 청담동 가서 샴푸 사오고 본인 카드로 주말에는 결제하고 다음 주에 가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지금 진술했던 분이죠. 그렇군요. 이 공무원인데 자기감을 느꼈다 이런 식의 과거 인터뷰도 떠오릅니다만 야당에선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참고인 출석을 저지하거나 그런 건 사실과 다릅니다. 팩트가 다른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네. 있고요. 왜냐하면 여야가 다 알다시피 참고인 증인들은 이제 합의로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익위에서 무슨 구제 절차인가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 피해 호소인인데 이번에 대한 신문 요지를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께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는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게 있어요. 합의를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위반한 거죠. 뒤늦게 알고 이제 민주당의 정무위원들 간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일방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야가 논의 끝에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저분이 지난 대선 때 이제 법과 관련된 폭로를 했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나 또 이제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재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죠. 경찰과 예. 검찰.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번에 상사라고 하는 배모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뭐 겪었던 고충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대표와 그 당시 후보와 후보 부인께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뭐 배모 씨와의 관계 거기에서 당했던 고충 같은 거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공익 제보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이제 오늘 저기 화면 보니까 회견장에 이제 국민의힘 젊은 최고위원도 같이 있던데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 이렇게 수사도 되고 있고 본인 스스로 권익위에 또 신고인가요? 해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정치적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특히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하거나 등장을 했을까? 뭐 저분의 의도를 제가 폄하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흔쾌하지 않은 예. 이런 시각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조명현 씨가 폭로한 내용들 서머리 요약 한번 해봤습니다. 그간의 폭로 내용이에요. 일제 샴푸 사러 청담동 심부름 갔던 분이에요. 영수증과 사진, 배모 씨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죠. 이게 증거다. 매일 아침 샌드위치 주문, 그래서 황제 샌드위치다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다. 누룽지, 마스크, 즉석밥, 자택으로 배달하는 심부름도 했었다. 과일값이 수백만 원,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됐다라는 법카 유용 폭로 내용을 지금까지 조명현 씨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종의 한 줄 서머리였습니다. 전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행안위에서 이 조명현 씨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 출석을 추진 중입니다. 아, 행안위에서? 네, 정무위에서는 이제 채택이 안 됐지만 네. 지난 이틀 전 이제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법카 좀 유용에 대해서 61건에서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법인카드 뭐 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틀 전에 경기도지사가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행안위에서 참고인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건데 예.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은 뭐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이거 반하는 행위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지자체장이 개인적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또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식사비, 뭐 소고기나 또 샌드위치, 뭐 심지어 샴푸까지 이렇게 지금 국가의 돈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 행위 자체가 또한 그 8급 직원을 개인 하인처럼 부렸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이 국감장에 당연히 이 조명현 씨가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것이 진정한 저는 국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저는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에서 무산됐지만 행안위에서 지금 그렇군요.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네. 행안위 간사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저 때문에 국힘 행안위 네. 간사가 누구셨죠?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김용판 의원이 그렇군요. 예, 네. 간사신데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이것은 거절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게 진실이 안 밝혀진 것이 지금 최근에 그 배모 씨가 선고받은 형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받은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뭐 7만 8천 원 식사비
대신 결제, 법인카드로 한 것이 이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또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지금 배모 씨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법인카드 유용은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죠, 사실. 너무 늦은 사건이고 너무 아직까지도 수사가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서 즉각적인 빠른 그런 신속한 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 조명현 씨가 공개했던 상급자인 그 배모 사무관과의 대화 내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1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안심이 열장은 안 되면 안심하고 주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래서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달라달라고 그래요. 아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약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1만원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나는 개인적으로 희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희생충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상급자인 배모 사무관조차 조명현 씨에게 10인분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 것 같다라고 밝힐 정도로 의문의 많은 양의 음식들이 배달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많은 음식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전재우 의원 조금 전 취재한 것처럼 행안위에서는 이분이 정식으로 채택될지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명현 씨가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익신고한 이후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고 난 후에 제 삶은 삶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롯이 이제 저와 제 가족들만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국가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 과정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야간 택배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이신데 잘 이 부분이 여야를 떠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공익 제보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됐다. 나름 이제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고 이 에이스 공무원인데 야간 택배일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생기가 좀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엔 대한민국의 그런 좀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익신고자나 아니면 성범죄 피해 여성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이고 저는 블랙리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본인의 성범죄 피해를 얘기하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이런 공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됐을 때 아, 저 사람은 저 회사에서도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네. 아, 우리 회사로 오면 우리 조직으로 와도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편함. 결국엔 블랙리스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분들을 정말 보호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얼굴을 드러내거나 신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고 다음에 뭐 취업이라든가 생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보장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가해도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취업이나 생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미비성을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의 공익 제보자의 자기와 같은 피해가 없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걸로 좀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정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김혜경 여사
국정감사의 법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자 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하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좀 너무나 다시 재해석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점도 분명히 제기가 된 바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수사 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좀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게 정말 공익 제보자로서 순수한 공익 제보자로서 정말 용기를 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정쟁에 휘말려서 하신 건지라는 의문점을 좀 자아냈을 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뭐 생계가 어려웠던 것은 둘째치고라도 공익신고자 이후에 두려움을 호소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회견 이후 정진상 씨와 가까운 측근이 나를 노려봤다. 매우 두려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지 함께 보시죠.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신고자 기자회견 후 정진상 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 쳐다봤다. 여전히 두렵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포비아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본인의 어떤 상급자들, 상급자 중에서도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면 정말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또 높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급 공무원 입장에선. 근데 그렇죠. 그 정진상 씨의 측근이 날 노려봤다. 이게 두렵다. 일종의 어떤 포비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수현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공익 제보자로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압력과 따가운 시선들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음의 이 두려움 같은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기가 신분을 밝힌 채로 폭로를 했는데 기자회견장을 떠나서 나갔을 때 정진상 씨 밑에서 일했던 분이 자기를 째려봤다고 느꼈다면 그게 정말 심한 공포가 될 수 있거든요. 정진상 씨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지사일 때 정치실장 하면서 가장 최측근이었고 사실은 2인자였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진상 씨 밑에 있었던 가장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자기를 봤을 때 그 느끼는 공포감 같은 대단하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그 공익제보자로서 생계가 막막하고 취업도 힘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공포심을 갖게 되고 정치적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온다는 또 오해까지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공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무릅쓰고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같은 경우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저보다 돈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그 조그마한 것들까지 샌드위치, 초밥, 무슨 다음에 제사상의 정종 그리고 샴푸까지 다 그 법인카드로 사서 쓴다는 것 자체 그걸 알았든 몰랐든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전라도 사투리 그런 말이 있어요. 추접스럽다는 말이에요. 추접스럽다. 추접스러운 거잖아요. 뭐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뭐 몇만 원, 몇천 원짜리 이런 것들까지 그 법인카드로 해서 일일이 모든 걸 다 그것도 저 7급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공복으로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기껏 한다는 게 5급 배사무관 지시받으면서 저런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는 추접스러운 사건이라고 제가 결론 내리고 싶어요. 예, 추접스럽다. 그런데 이 정진상 씨 측근이 만약에 노려봤다면 그리고 그 노려봄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다면 그 정진상 씨 측근의 심리는 어떤 거였을까요? 너가 우리 조직을 배신했다. 괘씸하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이분이 느꼈을? 조직에서 아까 전수희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조직에서 조직의 그 잘못된 점을 폭로한다는 게 사실 조직 전체 왕따가 될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 너는 그러면 네 하나의 잘난 것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망가뜨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직 제1야당 대표고 국회의원이고 또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분이잖아요. 정진상 씨의 또 측근이 만약에 지금도 민주당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저분이 봤을 때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추접 실험을 넘어가지고 정말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저 공익제보자를 향해서 무언의 압력과 무언의 어떤 그 위협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언의 압력이 있었을 것 아니냐.
뭐 추접스럽다 이런 말까지 해주셨는데 한민수 대변인 의견 주시죠. 일단 뭐 수사도 하고 있고 재판도 가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적합한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았겠습니까? 저번에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모르겠어요. 정진사 실장의 측근든지 누가 쳐다봤는지 저분이 느꼈는 감정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무슨 뭐 지하세계 무슨 폭력 조직입니까? 조직은 뭐 정당이고 좀 과한 표현들은 어차피 역효과를 날 거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지적할 필요 없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강서 선거 이후에 심지어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는 민주당을 너무 자기들이 공격했다면서 덜 공격하겠다, 논평을 줄이겠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민생과 경제, 용산과 얘기하고 소통하겠다. 그런데 최고위원은 저분을 같이 대동하고 나와서 지극히 심한 정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행안위가 또 증인을 채택하겠다고요? 그러면 그거 민생과 경제를 돌보지 않으니까 엄중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는 여당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분, 장모 최은순 관련된 분들 증인 참고인 신청 못해서 안 하는 거겠습니까? 국회를 정장의 한복판으로는 끌고 가지 말자. 그럼 다 국민들 지금 민생 때문에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챙겨야 되고 입법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해서 안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전 공정상식 말씀하시니까 검찰이 지금 전담 수사팀을 또 꾸렸다고 해요. 예. 전 수사 뭐 하세요. 언제 우리가 말린다고 안 합니까? 없는 것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수사에 전 세계 수사의 제일 원칙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특활비는 70억 넘는 돈이 어디 있었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영수증은 보이지가 않아요. 공교롭게 자기들 외부에서 밥 먹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수사 안 할 겁니까? 왜 자기들 건 수사 안 합니까?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사라졌는데요. 같이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 볼 때 불편하지 않게 아 이게 공정과 상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지하 조직이냐? 정당이다 라는 답변도 흥미롭습니다. 추접스럽다. 조직의 어떤 공포가. 여기가 무슨 지하 조직이냐? 공정상식은 언급하지 마라. 오늘 뭐 여야 의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좀 치열한데 이 여야는 사실은 이 국감 출석 무산을 두고도 계속 공방 중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민주당 이 갑질, 공급 횡령 주목받는 게 두려워 국감 출석을 막았다. 민주당 한쪽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방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 강한 유감이다라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요, 이 법카 유형 문제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사용에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그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뭐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428억이니 뭐 800억이니 뭐 이랬는데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이거 뭐 설사 사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혐의에 기재되어 있는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의 액수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동떨어진 그런 발언이죠. 근데 뭐 김의겸 의원의 말을 선회한다면 뭐 영장 청구 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냐. 영장 칠 정도는 아니다. 네, 뭐 그 정도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 영장 발부 여부를 좀 국민들이 물어보는 건 아니죠. 정말 국민들의 상식선 그리고 상식과 또 공정성에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 이 조명현 씨가 참고인으로 와야 되냐. 국민의힘이 먼저 이 말을 꺼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의 김동연 지사가 이틀 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 그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만든 것이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 조명현 씨에 대한 참고인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말을 유추를 해보면 지금 수사 의뢰한 거는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입니다. 본인이 감사는 취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유추해 보면 감사는 본인 취임 전에 이루어졌지만 수사 의뢰는 분명히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는 아까 뭐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 움직이는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바로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 김동연 지사가 써올린 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행안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영장칠 사안도 아니고요. 이게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구속까지 될 사안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거절할 염문이 없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안에서 정말 이거 왜냐하면 조명현 씨가 한 얘기 중에서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를 언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는 몰랐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러한 그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이 저는 반드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최대 100건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전주혜 의원님 지금 법사위 국감 일정이 빠듯해서 네. 예,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국회로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감 잘하고 오십시오. 자,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김동연이 왜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김동연 지사가 왜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건수까지 라는 궁금증, 퀘스천 마크가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 할 텐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물어본 사람보다 더 자세히 답변을 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자료 김동연 지사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흠칫 당황하는 듯한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너무나도 구체적인 자세한 이 발언에 정치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당혹스러움이 느껴진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친명계 의원 A씨, A 의원, 아니 대표가 지금 검찰과 전쟁 중인데 어떻게 김 지사는 감싸주려는 생각이 없어 보여. 이런 반응. 친명 의원 B 의원, 아니 국정감사 초보도 아니고 김동연 지사가 총리까지 지낸 분이 부총리까지 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 당 지도부 C 의원, 이렇게 되면 우리 섭섭해. 김 지사 섭섭해.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입장. 작년 4월 취임 전에 끝난 감사 결과를 말한 것뿐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는 내용을 그럼 지사가 언급 안 하랴라는 반론도 경기도 측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의원 국감 가고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언론인 출신의, 오늘은 다 출신들이에요 보면. 네. 매일경제 기자 출신의, 또 앵커 출신의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정 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답변 네. 보시고 정당에서는 좀 깜짝 놀랐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전 이 대목을 생각했어요. 예. 영화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살해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내 최대의 반역자는 너다. 그러니까 이 후계 승계를 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반역자다. 이런 대사를 해갖고 관중들이 재밌게 웃었던 기억도 있는데, 권력은 이렇게 아들과도 분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예. 그러나 김동연 지사가 취임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지금 지자체장 업무 평가를 보면요,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여론조사 결과 보면 경기도민의 60% 정도가 김동연 지사를 지지한다고 해요. 일단 자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지사가 어쩌면 이번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차별화를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띈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글쎄 뭐 한민세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사실만 좀 전해드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김동연 지사가 손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겠지만 그 첫 걸음이 있었던 첫걸음이다.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답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놀랐다라는 후기인데, 한민수 대변인. 네. 놀라셨습니까? 뭘 놀랍니까? 안 놀랐습니까? 여기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당혹스럽다는 그 의원들 말씀했으니까 기사가 나왔겠습니다만 그 내막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난번에 점잖으신 분이죠. 저도 압니다. 기자로서도 알고 뵀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동연 지사도 왔지요. 근데 도청에서의 못 했는지를 안 소송이 의아했거든요.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본인이 왜 오늘 회의가 도청에서 못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검주주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에 의해서 통치되는 검주주의입니다. 도청 압수수색 문제를 제기했죠. 그때가 이제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검찰이 경기도청에 상주 압수수색을 했어요. 한 20일 넘게 출장 와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압수수색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이번 본인 취임 전에 있었던 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 이거를 공개했다고 지금 이제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번 기회에 김동연 지사 그럴 뭐 제가 인격도 아는데 그럴 뿐도 아니지만 민주당, 민주진영 전체가 흔들리면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본인 도정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간의 관계가 참 원만하다는 건 뭐 제가 더 개인적으로 아까 화면에 나온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압니다. 대표 옆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고. 호사가들 얘기다. 그럼요. 두 분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아는 김동연 지사는 SNS 활동도 보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고 역행하고 있고 검찰에 의한 독재 국가다. 지금 독재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민주당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고요. 전혀 뭐 이 문제 가지고 두 분 간에 뭐가 있을 거다는 거는 뭐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이 괜찮다. I'm fine, thank you, 엔주다. 라는 건데, 그런데 이 앵커로서 듣기엔 전수민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뭐 사적 유용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안 돼. 라는 톤과 and 매너와 김동연 지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당선 전에 후보 시절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비판적, 굉장히 강경한 비판을 했었거든요. 100건에 달한다라는 톤 and 매너가 사뭇 달라요. 김의겸과 김동연의. 만약에 이 두 분의 말을 연결해 본다면 김동연 지사처럼 이 사적 유용 건수가 100건에 달한다면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수준처럼 이건 아무 문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조인으로서? 결국에는 김의겸 의원 자체도 본인의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좀 그거는 이제 당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 의견일 텐데, 아마 김동연 지사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국정감사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이 거기에 응해서 뭔가 하는 모습들, 오히려 그게 민주당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과거 그리고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과 성찰이 없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인데 바로 김동연 지사는 지금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국민들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공무원 공직자로서 뭔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생떼를 부리고 이제 어거지를 피우는 것보다는 절차가 있다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게 같이 가는 것이 이제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태도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사이가 안 좋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해서 그런 해석 자체는 이제 앞에서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무리한 해석이고 어디까지나 공직자 출신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이제 본인의 직분을 다한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검찰이 한번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해경군 김 씨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무식 교수님. 예. 저는 그 김동연 지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막바지에는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대선 직전까지 사실은 제3세력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당의 구주류, 민주당의 구태, 민주당의 그 어쩐 안 좋은 모습과는 좀 차별화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합류했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 가고 있는 어떤 이 흐름 또 주류의 어떤 구태의연한 모습 이런 것과는 본인이 다르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죠. 비판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 공적 권한을 가진 공적 인물이 자기 개인의 사적 용도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거나 법인카드를 추접스럽게 썼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김동연 지사가 그동안 했던 정치적 입장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에 합류하기 전에 제3의 세력으로서 정당을 이끌었던 사람의 입장에 본다면 뭐 굳이 뭐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이제 대선 경쟁 구도를 놓고 이재명 다음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나는 이재명의 이런 부분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온몸으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이면요. 국감장에 증인 선서하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유증으로 기소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경기도 감사 결과가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자세히 말한 건 있지만 어쨌든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게 아닌가.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과거 그 정치적 입장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자, 김동연 지사의 100건에 달한다라는 언급 그리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설사 사적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발언. 과연 여러분은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파 의원을 향한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다라며 결기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이 각자에게 부여되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정치인이 자기 소신대로 의사표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가결, 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의 톤은 좀 낮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고름, 친일파, 외상값, 뭐 나라 팔아먹었다 했는데 톤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며
징계 조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징계 조치라고 말하고 공천 불이익이라고 들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뭐 윤영찬 의원 등은 아니 뭐 당론도 아니었는데 왜 이러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비명계 반발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의 이 워딩 자체에 그 정답이 숨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국회의원 지금 298명이 있죠. 각각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선수할 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게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양심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양심대로 투표한 것을 특히 이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투표한 것을 어떻게 처벌하겠느냐라는 윤영찬 의원의 말을 곧대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한 이후에 반대표,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거냐? 징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 지금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왔던 메시지는 대외 메시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표 단속을 위한 메시지이지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 이후에 이 가결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갈등이 또 다른 전선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과 탈당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 간의 설전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홍익표 대표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SNS에다가 당에 관련한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 지금 무소속 맞냐? 남의 당 일에 왜 이렇게 관여하냐? 이거 그냥 이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내년 총선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이 왜 남의 당 일에 관여하냐라고 조응천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앞서서도 조응천 의원을 향해서 당원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앞장선다 등 강한 비판을 이 비명계의 핵심인 조응천 의원을 향해 날려왔는데요. 김남국 의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SNS에서 긴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이 당무 관여라면 조 바이든을 비판하면 내정 간섭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라고 말해라. 경선 탈락이 무섭다라고 말하라라는 게 이 친명계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의 경고였습니다. 함유수 대변인님, 이 공천 불이익이 확실히 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걸 논의될 단계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을 얻을 때도 저는 그중에 하나의 또 시스템 공천에 상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 공천으로 잘 치러지면은 당내 잡음도 적고 내용도 적거든요.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특정인이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렇게 우리 당에 있는 의원과 탈당한 무소속 의원과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일단 의원들 아닙니까? 두 분 다 민생 챙기고 입법하는데 더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 조응천 의원은 저렇게까지 나무당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공박을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본인 그 코인 때나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코인 거래 의혹 때도 그렇고 본인 수시로 정말 수시로 그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듣기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 본인만 비판할 자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여기서 당대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다 비판해도 되고 다른 국회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왜 나를 남의 당에 껴드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저렇게 또 비판한 거 못마땅하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면박 주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의원이 꼼수 탈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집에 가서 푹 쉬시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는 거는 공천 떨어질 거다, 뭐 경선 떨어질 거다 이 말을 암시하고도 있는데 경선에 떨어질까 봐 겁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기에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정 대변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대놓고 비명계 학살
색출 이건 안 할 겁니다. 또 자신감도 생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 내에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래요. 적어도 비명계로 찍힌 5명 지금 징계청으로 올라간 분들 있죠. 거기에 플러스 윤영찬 의원. 제가 듣기로는 윤영찬 의원이 당시에 석방 구속영장 기각해달라고 탄원서에 서명 한 6명 중에 플러스 알파가 그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죠, 6명 정도는. 민감한 상황이라 네, 실명을 또 거론하지 마시죠. 제가 들은 바로 네. 뭐 비명계 의원들은 다 아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저기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경선에 자칫 탈락할 것 같아서 겁나서 그러냐. 이야기는 뭐냐면 경선이 시스템 경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50대 50이잖아요. 우리 당도 똑같습니다.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당원 50은 당연히 알다시피 이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에 가서는 뭐 아주 결집해가지고 친명계 후보를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친명계 후보자에 대해서 당원들 지지가 많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일반 여론조사 50%도 실제로 그 상황에 가면요. 그 시기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런데 적어도 그 한 번 당원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그 강성 지지층들이 또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틀 동안 몇 번 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 받아주세요. 친명계 후보가 이야기를 하죠. 문자 보내죠. 딱 기다렸다고 또 받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또 응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딸들이 2번 응답할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뭐 윤영찬 의원, 뭐 어디 가도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지금 공천 지망생들이 가면요. 시스템 경선으로 해더라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가 나와서 누구 학살하라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법무부 장관 출신의 조국 전 장관과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그리고 이 검찰의 기소와 관련돼서 이 분석이 엇갈려서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해석과 검사 출신의 해석이 다른데 함께 보시죠. 먼저 조 전 장관입니다. 형사소송법 교수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은 증명은 법관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뿐이다. 지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판결문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유창훈 영장정당 판사가 판결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 소명, 뭐 증명까지 아니다. 그냥 의심된다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조 전 장관이 해석을 단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최근 국민의힘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은 소명과 입증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조국이 실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실무해봤다 이거죠. 구속영장 신문은 공판이 아니라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다. 소명이면 이거 끝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봐도 뭐 양쪽 의견이 좀 분분한 것도 있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혐의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전직. 하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조국 말이 맞는 겁니까? 검사 출신 김웅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거는 아전인수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명이나 뭐 입증이나 이제 그 어떤 건 이게 공판 자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핵심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이게 자체가 무죄는 아니다. 무죄는 아닌데 이걸로 축제 분위기를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아전인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심적인 어떤 그 의심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지 않나 싶고 소명이 된다, 이 사람은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는 거는 약간 단계를 건너뛴 이제 확대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뭐 너무 이제 조국 장관께서 너무 축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죄가 없다라고 식으로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그 자체도 너무나 극으로 간 확대 해석. 결국엔 전 양쪽이 자신의 아전 인수로 가는 확대 해석으로 좀 봤다고
문제라고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의심은 있지만 지금의 공판 단계, 재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히 죄가 있어서 유죄, 무죄로 판결할 수 있는 뭐 단계는 아니고 그 의심은 있지만 그것에서 증거 인멸이라던가 아니면 이거를 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요건이요. 증거 인멸이라던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 이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그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제 정말 법적으로만 정치적으로 가지 않고 법적으로만 심플하게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좀 이제 국민적 이해를 돕고 더 이상의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국과 김웅 사이의 한 중간 정도다. 네. 소명이란 건 전수미 변호사 상당히 좀 절묘한 입장을 내놨는데 저는 우리 전수미 변호사의 약간 멋쩍은 웃음에서 약간 멋쩍은 웃음에서 뭘 봤어요? 뭘 김웅 보셨어요? 의원의 의견에 조금 더 법조인으로서는 가깝지만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좀 소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뭐 제가 그냥 느낀 바입니다. 아니 그럼 교수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또 조국 장관과 같은 교수 출신이죠. 제가 교수지만요. 교수는 사실은 강단에만 있어가지고 제가 교수지만 잘 몰라요. 네. 교수지만 사실은 그 형사소송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형사범 다룬 것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영장 치고 또 검사 공소 유지하고 유죄 판결 받고 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저는 뭐 입증이냐 소명이냐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그 김웅 의원이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김웅 의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이분이 죄가 있다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분이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으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인신을 구속하게 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하진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란 의심이잖아요. 혐의가 소명됐다. 혐의가 일정 정도 들어볼 만하다. 그리고 도망갈 것 같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장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은 확실한 입증 신념이 없으면 어떻게 그 판결을 내립니까? 이 사람이 살인범이다, 이 사람이 범인자다, 범죄자라고 확신을 가져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판이 시작되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하는 것을 마치 공판에서 재판장이 마지막 확실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입증되었다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는 정말 교수다운 입놀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민수 대변인.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법학자로서 교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김웅 의원은 좀 전에 글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뭐 조 전 장관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조국은 하면서 확 들이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있겠죠. 언론인 출신으로 보면은 저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웅 의원이 뭐 정치적 지금 친윤 세력 내에서 주류가 친윤인 상황에서 입지가 안 좋으니까 조 전 장관 실무 경험이 없다. 이렇게 좀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면서 이제 공격을 해서 몸값을 띄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검사 시각으로만 너무 보지 마십시오. 검사들 그렇게 검사 시각으로 봐가지고 사람 잡아놓고 했지만 지금 뭐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냥 그래서 김웅 의원도 지금 본인은 검사는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니었다면은 여러 가지 논란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 500명에 이어 어제 2,000명의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없으면 민생 못 챙기고 전세 사기 못 막는 당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쁘실 것 같습니다. 본인 소송 먼저 신경 쓰시고 스스로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리당원으로서 올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기소되었고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그리고 위중교사 관련해서도 줄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당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 두 글자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만을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낡은 정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다시 기소가 되었다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전수미 변호사님, 이 대표가 대표로서 정상 직무 수행을 못한다.
본인 소송에 집중을 하고 당대표에서 내려와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직무정지 가처분이에요. 이거 어디 한 겁니까? 직무정지 가처분 자체가 이미 사실 3월에도 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행정소송으로서 이게 도저히 이제 어떠한 당대표라든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제 그 당사자가 그걸 신청을 하는 거를 직무정지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3월에도 있었지만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다. 지금 그때의 이재명 당대표의 위치와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위치는 오히려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로 인해서 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훨씬 더 높아졌고 민주당에 대한 지금 기대치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훨씬 높아진 만큼 과거 3월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보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점에서 이 가처분 신청 아마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2,000명의 권리 당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이제 권리 당원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77.7%의 당원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당대표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77.7%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정무를 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그 좌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당원들에게 그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올지 이거야말로 이제 민주당 자체의 분열을 좀 야기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가열차게 달려야 되거든요. 민생 불도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제 분열, 갈라치기를 하는 것들은 당 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언급한 김동연 지사 관련 여론조사는 저희가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국민의힘이 이 강서 선거 이후에 한 장관을 조기에 좀 등판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한동훈 장관의 이 보폭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거창 구치소 개청식에 참석한 뉴스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거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0여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 구치소 개청 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성산마을의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 거창 구치소 개청식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센인 언급도 했고 뭔가 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듯한 인상도 보이는데 정 대변인이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사연이 있죠. 경남 거창군에요. 한센인 마을이 2개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센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편견이 심했죠. 격리 수용하고 또 일제 시대에는 또 강제 노역시키고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산업화 시기에도 한센인들이 이렇게 격리돼서 자체 마을에 살기도 했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지금 주거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구치소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일종의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혐오 시설을 그쪽에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대화와 수기 또 타협을 통해서 이 접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과정 또 한센인들이 여기에 구치소를 설치해도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직접 찾아간 거고요. 어제 행사 보셨겠지만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특히 이 삶의 터전을 내준 한센인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좀 먹먹해하는 듯한 그런 표정도 좀 목격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감에서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부산에서 이 논란이 뜨거웠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그 피해자에게 한동훈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더라라고 조정훈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가해자를 몰아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가해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에 대해서 내려진 이 형벌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한동훈 장관이 대신 사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5월 2일 부산광역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향해 가해진 이 가해자의 폭력, 저희가 그때 다시 상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해 5월이었죠. 자, 이렇게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오더니 뒤에서 무차별적으로 돌려차기를 합니다. 땅에 쓰러진 여성에 대한 폭행, 그리고 이 여성을 업고 어딘가로 가죠. 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감후 상황도 특별히 챙기고 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미안하다라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고 그렇죠. 형이 선고가 됐는데 한 장관이 사과한 까닭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놀라운 저 사건의 가해자로 이제 지금 수감이 돼 있습니다.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징역 20년. 20년이 큰 죄 같습니다만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살고 나와도 나이가 상당히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또 모범수로 일단 자기 스스로 유장하다 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못 살고 나올 경우에 아직도 혈기왕성한 그 상태에서 나와서 이 피해자에게 또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사실로 확인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저 남성이 자기 교도소 안에 지인에게 내가 나가면 반드시 그 여자를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렇게 황당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의 피해를 본 분인데 20년 살고 받았다는 사람이 나와서 또 보복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건데, 지금의 근데 당시 우리의 이 양형제도나 사법제도에서는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성분은 정말 피해를 호소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일일이 지금 챙겨서 그 여성분 입장에서 그럼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지금 화답을 한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거창구치소에서 보인 행사에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셀럽이고 많은 분들한테 환호를 받고 있지만 저런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요구, 또 국민의 어떤 바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응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가자 지구 내의 병원에 폭격이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هذه هي القذيفة الأولى وهذه هي القذيفة الثانية وهذه بعض آثار ذلك القصف الذي تلقاه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ولكن هناك أكثر من حوالي 3000 شخص، هؤلاء شكل هذا المكان لهم ملاذا آمنا. خلال فترة عملنا في هذه المشفى
أدعو شعوب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جمعاء إلى الخروج الآن تنديدا بهذه المجزرة. That a barrage of rockets was fired by terrorists in Gaza, pass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Al Hali Al Maadi hospital in Gaza at the time it was hit.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 내에 병원에 폭격이 떨어지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누구 소행일까요?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대량 학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자하드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아닌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누구의 소행이든 간에 이 민간인 희생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전쟁 상황,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우선돼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국민의 이 무차별적인 납치와 같은 전쟁 범죄 그리고 이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의한 폭격 양쪽 모두 다 좀 자제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이 우리 군의 전용기를 보내서 일본 국민들을 무료로 일본은 자국민 돈 받고 탈출해 주는데 이 대한민국 전세기 탔더니 공짜더라. 이런 미담이 확산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훈 차원에서 우리도 한국 국민들 무료로 태워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위대 수송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현지 자국민 무료 철수 방안을 일본이 뒤늦게 지금 추진 중이에요. 돈 받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일본 정부가. 그럼 우리도 뒤늦게 무료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20명가량 태우고 오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의 어떤 선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보은, 보답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무사히 민간인들 다 구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만나보시죠. 한 50대 사업가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뭘 많이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2016년 미얀마 북한 식당을 방문한 A씨 50대 사업가인데 종업원에게 반했다고 밝혔어요. 7년간 인연을 맺었는데 음식 등 생필품을 처음에 주다가 2천만 원 상당의 공연 물품도 갖다 주고 4,800달러의 미화 달러죠. 또 건네고 마약까지 건넸다. 이건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닌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금품과 돈이 평양의 정찰 총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충성자금 조달 명목 4,800달러 대부분 북한으로 송금됐다. 북한 식당 부사장과도 교류했는데 그 부사장은 정찰 총국 소속.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을 방문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교류했던 내가 북한 식당의 작은 사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정보 당국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발각 당시에 화면도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꽃을 사는 모습까지 일종의 증거 영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김 교수님 북한 전문가기도 합니다만 저게 단순히 이분의 해명은 내가 그 영어 종업원과 사랑에 빠져서 한 행동이다, 선의 행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분단 현실에서는 사랑도 법을 따라야 됩니다. 네. 개인이 개인으로서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 엄전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저 북한 종업원 그리고 지금 북한 종업원을 건너뛰어서 그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 저도 이제 해외 다니면은 그런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저 식당들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배인이라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옆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사장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돈을 갖다 주고 물품을 바치고 했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부적절하게 마약도 갖다 주고 뭐 돈을 현찰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랑만으로 이 부분을 미화시키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 식당에 가면 뭐 서로 간에 동포적 분위기에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식당에 가도 사실은 대부분 가격이 턱없이 비싸서 바가지를 쓰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여정어분들이 가서 공연하는 거 하면 공연에 대한 팁을 돈을 못 주니까 공연 팁으로 꽃다발 같은 거 사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으로 상당히 좀 돈을 또 많이 우리가 뺏기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해외 관광객 가시는 분들이라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약을 가져다 주진 않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마약을 주진 않습니다. 마약이 사랑으로 미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 만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윤 대통령의 자성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보석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잘 모아서 잘 또 다듬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이 연이어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국민과 청년들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탓할 거 없다라는 어떤 자성의 메시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은 늘 옳다. 정 대변인님, 윤 대통령이 이 강서 선거 이후에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일종의 원인 진단을 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수도권 민심을 중심으로 전국 민심이 어떻게 우리 정권과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자기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아직 총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총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남은 6개월간 굉장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어떤 혁신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들 또 유권자 여러분들끼리 애정 어린 시각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오갔고 저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끝나지 않은 설전.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었는데 내 멱살을 잡았다. 홀로 역성혁명을 꾀하는 것 같다. 김기현 지도부 무너진다고 예상하고 비대위원장 주십시오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건 안철수가 비대위원장을 갖고 싶어서다 라는 주장인데요. 안철수 의원 쪽 해명을 또 소개되기로는 비대위원장을 원한다면 왜 널 때리겠냐 뭐 이런 반박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함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두 분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사감 오래된 사감이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악연. 근데 두 분의 또 정치적 지금 처한 위치까지 거기에 가미된 것 같아요. 가미. 예.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관측이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확실하게 뭐 공격하고 제명 서명 운동까지 했잖아요. 명부까지 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펼쳐질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는 정말 미안한데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저도 회의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착근이랄지 아무튼 세력 확정이랄지 여러 가지 정치인인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그 대립과 원래 사감에다가 하면서 본인이
다음 행보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계속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면서 이 당에 뭐 더 못 있겠다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신당 쪽으로 좀 포지션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당 쪽 포지션. 저는 일단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갔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반쯤 간 것 같아요. 반쯤 건너가서 뭐 마지막 고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렇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민망해요. 대선 후보였고 유력한 정치인과 전직 집권당 대표 간에 특히 선거 참패 이후에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거, 계속 말싸움하는 거 정말 국민들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좀 자중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돌직구였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창당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유 있게 변하셔도 됩니다. 근데 변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저는 노원벽에서 제가 뛰는 것에 의미를 찾아드릴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80일의 기간이라는 걸 허무하게 보내신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도 정치에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또 신당 한번 전적이 있어요,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신당 또 제3지대 정당에 대한 뭐 욕구나 수요는 항상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2015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을 석권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대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른정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 저도 뭐 그때 같이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결국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당파를 겨냥한 정치적 수요는 있지만 이것들 받아 안을 그릇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몇몇 양양자 의원이나 몇몇 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냥 저건 나중에 총선 직전에 가면 여야 정당에 대해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신당 이야기를 띄우는 것은 저는 개인의 지금 정치적 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지금 우리 당에서 착근하기 어렵고 공천 뭐 받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천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노원병에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지금 당원권 정지로서 일시 정지돼 있지만 내년 총선 전에 풀려요. 그럼 노원병에 공천을 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지역구인 노원병에 출마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유는요? 제가 볼 때 선다구사 정신이 없는 거죠. 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러면 당을 위해서 한석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당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쫓겨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을 데리고 나갈 지금 정도의 역량은 안 되고, 국민의힘에 지금 착근하기 어렵고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명분 쌓기 축적용으로 계속 저렇게 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체제 2기가 선언됐지만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인선부터 좀 논의를 했고요.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서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발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뜨거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곧이어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원한 직격 토크가 시작됩니다. 돌직구쇼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신청하시면 더 라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